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먼 곳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반도 통일 역사 문화전에서는 비교적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것저것 피난처를 찾다가 저희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와서 다시 한번 등지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소장님 김태훈 목사를 늘 감싸주고 편들어주고 우울할 때 위로해주고 그런 역할로서의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뜻깊은 행사입니다. 그동안 김태훈 소장님과 함께 국내 여러 민간의 역사 성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생생한 주민들도 볼 수 있었고요. 또 대구에서는 행사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가면은 늘 말하죠. 회개해라. 새 사람이 되어야 변해야 된다.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나 역사나 국가에 대해서는 회개해라. 거듭나야 되겠다. 변화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그늘에서 숨겨진 것 같지만 이제 오늘 비로소 드러나옵니다만 그리스도인 역사에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폭력과 한국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고발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도 침묵했던 사람으로서 낱낱이 밝히고 우리 죄책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만열 선생님, 또 김동춘 선생님, 한원구 선생님 이렇게 이 모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육 소장님과 준비한 여러 학자분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함께 의기투합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꿔내는 씨앗을 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만열 교수님, 역사학자로, 교회사학자로, 현재는 진실을 가르치고 밝히기 위해서 수고하신 이만열 교수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료이 2페이지에 나온 그 밑에서 첫째 줄 시하에 거기 있는 회피 글자를 한국에서 먼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라기보다는 격려사 정도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보라고 촉발된 역사 전쟁이 학계와 전개를 기록한 사회가 은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 논쟁이 새롭게 불붙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불식이기 이런 시기에 국가폭력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자신의 과거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성숙의 기회를 따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 한국 기독교는 신사 참배에 대한 확실한 감성과 풍산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사역을 정당화하는 데 해당이 되었고 그런 터에 위에서 해방된 한국교회가 유지되었습니다. 과거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했듯이 분단이 고착되고 이념 갈등이 첨예화되자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과 학살에도 현승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한국 기독교는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정당화하게 되었고 기독교인들도 폭력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이러한 과거사를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이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를 부탁받고 제 스스로 한국 기독교가 폭력에 동조했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폭력과 한국 기독교와 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와 폭력을 연관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해방 직후의 대구 10월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및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이런 것들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공직자 청문회에서 그랬습니다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인식하는 것은 회피하였고 합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도 민간인 학살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기독교로서는 껄끄러운 도전입니다. 연구 조건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구자들께서 용기를 내어 발표문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교회로서는 처음 발표되는 주제인 만큼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도 연구의 단서를 열기 위해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모임이 바로 민간인 학살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진실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이나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과거 민간인 학살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정리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가 국가폭력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려는 양심의 문제와 관련되었을 것입니다. 발표자들은 이런 사건들에서 나타난 한국 기독교의 실패를 보면서 이것이 기독교가 맞나? 라는 생각을 고민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되돌아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국가 폭력에 동조 편승한 사건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적극 가담했던 기독교의 행태가 됐는지 그런 폭력성이 현재 한국 기독교에는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발표자 여러분들이 고민과 수고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를 통해 드러난 한국 기독교의 큰 역사는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학술회의를 계기로 한국 기독교가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 기독교의 역사의식을 한층 승화시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성공회에 대하여 교수님으로 한국 기독사에 감춰진 많은 것들을 비판하고 진실을 밝히는 문제에 의지를 한 김영진 교수님 앞서서 제가 별도의 인사말을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행사를 축하라고 하기보다는 좀 인사말을 제가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을 잘 몰랐지만 2005년에 정부에서 당시에 설치한 신실화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조사를 활동해서 이런 사실들을 양해하게 되었고 오늘 이 발표하게 될 최대호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례에서 이 2000년대 이후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되게 이제 황석영 소설가의 이제 손님을 통해서 신천학자가 되어서 많이 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전쟁 뒤에 이 기독교와 결합이 된 학살 사건, 대표적으로 신천학자 사건이지만 제가 친실화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구역단위로 가장 많은 이 종교가 기독교가 결합된 학살이 발생한 지역은 전남 용광도였습니다. 군 단위로 3만 명 정도가 용광도에서 학살당하는데 이데올로기와 종교가 결합되어서 상호 학살이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영암의 구리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와 종교가 결합된 학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강화 도동으로 그 외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런 학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풍문으로 듣거나 했지만 대체로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사실의 문제가 있고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의 문제는 한국전쟁의 성격과 관련된 것인데 이 매우 복잡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국전쟁은 6.25 한국전쟁은 민족 문제, 개국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외세 문제가 결합되어 있고 거기에 종교적인 문제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종교의 문제는 그동안 사실상 사람들이 언급하기를 회피했고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 문제하고 개국 문제하고 종교 문제가 사실은 한국전쟁의 이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그 기원은 1945년 8.15 해방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최근에 그 이화여대 정병준 교수가 쓴 1945년 한국 계획이 1905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병준 교수가 우리가 그동안 약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건 바로 당시에 미군정 말하자면은 하지의 정치 공무원이었던 윌리엄스와 그 윌리엄스가 선임했던 소위 말해서 문고리 권력이 대한민국의 이 지배체제의 기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정병준 교수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문고리 권력, 하지와 가장 측근에서 당시의 미군정의 고문, 그 다음에 미군정의 요원들을 선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 특히 연대, 연희전문, 그 다음에 서욱 출신 미국유학,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합돼서 한국의 일반 이 지배체제의 기둥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하지의 통역관이었던 이묘홍이라는 사람은 좀 더 과장해서 대한민국의 반을 차지할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6.25 당시의 학살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당시에 지배층은 아니었지만 이 기독교가 한국의 이 반공체제 형성에서 중요한 헤게모니의 한 핵심적인 그 기둥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것이 당시에 이제 이 6.25 전쟁의 초기에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발생했으나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정치와 결합된 종교의 문제가 결합된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이데올로기, 종교적, 정치적 측면하고 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종교의 문제하고 결합된 이 두 가지가 매우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종교적인 것도 아닌 이 결합, 이것이 뭐 신천학자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만 모든 크리스천이 지주나 지배층은 아니었고 또 모든 좌익들이 사실상 피지배층이나 소작이들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전쟁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정체성의 문제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의 문제는 사실은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혁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비해서 민족 문제나 이 종교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종교는 오늘날 전쟁과 테러에 굉장히 중요한 밑받침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원형이 한국 전쟁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기에 이미 이런 계급적이고 민족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결합이 되어 있었고, 이 결합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의 문제는 애초에 시작되었던 이 이데올로기 문제와는 별개로 죽어 죽이는 이런 과정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농민이고 가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민들이 결국은 일제시대 때 취임 문제, 해방 이후에 이른바 사회주의 문제, 기주소장 문제, 이것이 아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서 결국은 한마을 혹은 연마을 싹쓸이 그냥 싹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당시에 6.25 전쟁에 발생했고, 내전이라고 하는 복수한 상황과 결부되어서 한국전쟁의 기류를 침묵시켰고, 이 침묵시키는 과정 속에서 애초에 이런 전면전에서 예상되었던 군인들의 사망보다도 몇 배를 넘어서는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단순한 이런 민족 문제나 이데올로기 문제를 떠난 어느 정도의 정체성의 문제와 거기에 기독교 문제가 상당히 많이 결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에 제주에서 4.3 7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시에 제주에 갔을 때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마 6.25 전쟁기에 이런 학살이나 상호 학살을 둘러싼 기도회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진정한 화해라고 할까요? 이런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남북의 분단 극복은 물론 이루어져야 되지만
남한 사회 내부에서의 화해라고 할까? 이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한 이끌음은 저는 사실조사, 기본적인 역사적인 정보와 거기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의 좀 이데올로기적인 성경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이 어느 정도의 지배권력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의 소식도 인지하고 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그런 시간이 확답이 됐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행사가 매우 뜻깊고 우리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행사로서 되지만 이 불편한 속에도 진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행사에 대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뜻깊고 훌륭한 날에 기다려서 있습니다. 대단히 즐겁습니다. 기도발자를 말씀드렸는데 기도발자라는 그게 소돔의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가시자들을 위한 바람잡이 사람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나 시소한 중요한 것은 시간으로서 시간을 최대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신교가 한국 현대사에서 개신교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신교가 다양한 잘못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걸 포함해서 개신교는 사과해야 하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과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입니다. 고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진 교수님께서 아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건,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신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할들과 아울러서 개신교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원을 과점하는 세력으로 고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개신교의 공격적 폭력성, 가해적 폭력성과 공간이 또 한국 사회의 입주충원 과정에서 개신교가 사회방의 과정에서 개신교의 가해적 폭력성은 어떤 걸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도 우리가 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 준비한 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의 문을 여는 강연을 요청하는 뒤에 계속 생각해왔던 것은 기업의 역사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적인 기업과 망업을 통한 공적 역사가 우리의 모든 역사적 힘과 생산력을 주어야 왔습니다. 그래서 본주의 시대의 공적 역사에 대해 인도화 시대의 역사 추정주의의 도전이 강력히 제기됐고 후자가 공적 역사의 지위를 얻어가는 것을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주의자들에 의해 반추정주 역사론이 제기되면서 역사적 서사의 해결문제를 장악하여 공적 역사를 재구축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사 운동이라는 말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것의 다시 무엇인지를 풀어서
헤게모니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바로 공적 역사를 제일 서서히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공적 역사를 지속한 이게 이제 역사 전쟁이라는 것이죠. 저는 역사 실용주의적 진영에 공감하고 대중 역사를 책임지는 것을 보았지만 동시에 공적 역사만을 역사적 행위와 상상력의 전쟁조처럼 생각해온 국가 중심적 역사관 반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적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든 그 역사는 다른 무엇을 망각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각된 다른 무엇은 역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흔히 공적 역사에 대입하는 사적 역사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예 공적 사적이라는 용어로 제거한 채 대문자들의 소문자 이야기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공적 역사는 세월을 통해 구성됩니다. 가령 제조사람 사건의 생각한 몇 명인지를 이야기할 때 공적 역사 영역에서는 사료에 의해서 두 가지 사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희생자 또는 피해자 명예 회복과 보상 논의가 지켜집니다. 한면에 사적 역사들은 그런 공적 역사에 의해 가벼워진 이야기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 사적 역사의 논의가 중요히 나오는 역사적인 함의가 기억이라는 것이죠. 기억이 사료로서 함께 주목되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의 지금까지 역사는 사료로 사용하는 걸 주저했거나 사용할 때조차도 다른 사료들과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고서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취급되었습니다. 기억의 원초적 기억을 고스란히 담기보다는 이후의 예술들과 결합하면서 변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대 사적 역사는 기억을 역사를 새로 활용하는 데 훨씬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역사를 기억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논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 중에서 가장 불완전한 사건의 원초성 자체가 거의 확인 불가능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억은 폭력 특성에 가장 극적으로 남겨놓은 파손된 존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차와바라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억들은 정신 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언어 유도를 갖고 있지만 병증이 심하게 틀린 기억인 트라우마는 아예 언어적 형식조차 유축된 채 정신 속에 자리하고 있거나 예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몸으로 표출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이 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를 다루는 교대적 역사학의 루이스 아카프라는 자신의 역사에 추구하는 것이 치유의 역사적인 주장했습니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보상도 명예회복도 아닌 치유가 목적인 역사입니다. 나는 바로 이 트라우마와 치유의 역사의 논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든 신사는 이 과제를 공적 역사의 논의에서만 다루면 굳이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이들을 대통하는 무관한 역사의 수도 이때 특별히 때문에 문제를 시소적인 기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한 4분에 3 정도를 썼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까지의 모든 논의를 다 지웠습니다. 역사 전쟁의 초점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벽부터 저는 새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남짓 지나면서 이 정부가 뉴라이트 역사주의자들의 얘기로 역사 전쟁을 고발하는 게 속시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새로울 것 없는 최근의 인적 청년을 보면서 마음이 상실해 마음이 불편해서 마시라니까 나의 안위함을 스스로 겪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다시 역사적 서술의 필요한 일부고 보여지는 역사적인 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이는 권위주의적 역사학은 뉴라이트 역사학은 한국 정부와 한국 개신교가 자해내는 역사적 가오를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불추어내는 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새로운 나의 그 이유입니다. 최근 역사전쟁의 화두는 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은 저만의 독한 감정만은 아닙니다. 2010년 이후 대통령의 여러 미디어들은 매년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허범도 조사를 하는데 모든 조사를 목표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렇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허범도는 크게 네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노무현과 국정인데 이 두 인물은 가장 압도적 다수 사람들에게 허범도 높은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조사 시기나 기간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순위가 바뀌곤 했지만 다른 후보들과는 오차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대중인데
그이는 대체로 3일을 고수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도 잠깐 순위가 바뀌기도 했지만 거의 언제나 김대중은 확고한 순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박정희의 폐척할 만큼 높은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중이어서 분석은 좀 더 시간이 드는 기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박근혜인데 집권 초기를 제외하고는 김대중은 앞선 분이었지만 탄핵의 시기로 최하위권 후보들보다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승만인데 이들은 거의 모든 조사에서 한결같이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국감도 수준이 2에서 3%로 모두 오차범위 안에 모여 있습니다. 현재 최근 역사 전쟁을 스케치한 한 비디오는 보수가 추앙하는 이가 박정희에서 이승만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전문했습니다. 여러 미디어들이 이승만 재창가론이라고 명명한 이승만 추론론은 이렇게 최근 들어 독립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재창가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5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그 특집 기획을 주도한 서문도에 의하면 이승만의 부활이 요청되는 때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승만 재창가론이 미디어를 통해 서적을 통해 내정 강좌와 학교 토론회를 통해 그리고 영화 같은 영상물 등을 통해 활발하게 회자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추앙의 대상이 이승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였을 것인데 그런 부활이 요청되는 시기에도 시민사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함없이 가장 매력없는 지도자의 하나로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에서 이승만은 김일성보다 더 비호감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매력없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단연 최악이라고 평해도 과언되는 그를 왜 보수한 미디어들과 엘리트 인사들은 추앙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느닷없이 개신적으로 추출되고 있다는 점도 질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한국 사회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꿈을 꾸었던 인물입니다. 기독교 국가로는 한국 개신교의 교수파 사이에서 강조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정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물이 이 강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정식과 이승만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는 것이 위치하고 이데올로기가 발전해서 그거 방송주의와 신주의가 강력하게 그려졌다는 점에서도 그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차이점도 발견됩니다. 이승만은 친미주의적 면에서도 파시즘적 요소가 좀더 강하다는 점에서 한정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파시즘적 집착은 미국 당국자들은 당혹스럽게 했고 좀 더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하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전을 파시즘과의 전쟁이었다고 보면서 이후는 공산주의 전쟁과 파시즘이라는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정직되게 받아들이는 용어가 되시죠. 이에 미국은 최소한 4회 이상의 이승만 전쟁을 기록한다였습니다.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론 속에 함축된 파시즘적 측면은 집권 추이부터 나타납니다.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한 장악력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군부나 경찰, 행정직 공무원들도 힘을 장악되지 않자 그는 우익계 청년 단체들을 민병대로 재편하여 군사 조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때 청년 단체 지도자들 가운데는 아돌프 히틀러의 자손이 마약행위 신청했던 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청년 단체들이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고 그들 가운데서 청년 방대가 조직되며 국민 반군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치의 베이스 추진대와 이승만의 대한청년단이 어느 정도 화성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대입에서 자유로운 군사 조직은 SSB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 각지에서 무자세한 인간학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폴포트 인도네시아 수학교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등의 무슨 인물을 설정한 인물인데 그들에게 상당한 일을 주는 자국민도 수행원명이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에게 합작된 자국민의 수도 거의 못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성화가 저런 민병수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은 군과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장악력이 없어지고 정당도 과지 유지하는 절대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마키아 델리적 지도자로 평했는데 그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는 국가가 청원되는 최종법에 의해 특별한 대통령에서 그 특별 요소에 소명한 인사가 말하기 전에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개혁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나가 고려대로가 존치하는 예외적 상태의 근간으로 가장 원칙적 폭력성의 문제인 인문제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저 치명적 학사 사태는 바로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예고는 폭력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그에게는 전체적인 권력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적 특별연구소는 소속총련단과 소총특수부대입니다. 그들의 만행은 사실 어느 정도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을 추구하는 청년 조직의 문제의 모두를 사람들은 소속총련단이 가져온 것처럼 오인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속총련단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통성스러운 폭력성은 이승만이 자신의 100% 선진한 시스템의 필요 조건을 이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승만 정권 당시 배신을 그 세계에 그다지 큰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은 70에서 90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그 후무는 조용히 같은 한국적 공소들과 일부의 같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공사들이 중요한 감동의 독재화하는 결과입니다. 이들은 적과의 영적 전투는 전형적 공산 소설을 표현하지만 그 적과 적의 수준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배려시키는 것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승만 시대와는 다른 돈이 낮고 궁핍이 극복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의 복음, 이른바 생산적 복음의 생산적 직무의 복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보다는 생산의 시대인 70, 80년대의 대중 욕망과 경험하면서 가공한 정전 종합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게 기적의 시간이 휘몰아치는 교회와 선지구원으로 대중의 민정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반가해서는 안 되는 것은 흥미로운 개신교회라는 평판이 그런 순동주의 복음이 말뿐이 아니면 실감하지 않는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개신교의 잘 형성된 사회적 인프라는 성공주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는 바로 이승만 시대의 정부로부터 받은 온갖 투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추앙의 대상이 될까요? 어떤 이들이 그런 근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일단 그를 지지했던 잔존세력은 자유당 몰락과 함께 거의 대응되었습니다. 화스리가 청년 정치 지도자이던 것도 그를 이어서 대한청년단을 군군조직에서 정치조직으로 전환시켜 신성 공제를 만들고 그것에 기반을 한 자유당이 탄생하도록 세팅한 일등 중심이 마지막 출신 신성으로 자유당을 이끌면서 후기 이승만의 신동된 이승만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승만의 잔존세를 활동하던 교수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승만의 막론과 그의 잔존세력이 개혁되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사회적 표현도 빠르게 철거되었습니다. 이승만 후반기에 전국 곳곳에 세워진 정선들이 대체되고 관공서에서 그의 정치적 관공서에서 그리고 정치적 행사나 스포츠 행사가 있는 곳은 늘 설치되었던 추상화도 사라졌습니다. 그것에도 이승만에 관한 얘기는 실선의 전문가를 만들고 삭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60에서 90년의 시간은 이승만에 대한 기억 처벌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2000년대 중반경 개신교의 월드와이트 성향의 분파가 끼어들어 이승만 대선 방송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뉴와 특별의 통화들과 이런 것들도 이승만 추앙을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이유가 그를 다시 역사인지로 불러내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올드와이트, 뉴와이트 이런 이들이 이승만 추앙론의 본격적으로 나선 시기가 IF 이후 한국 사회의 형성 과정, 이 얘기를 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200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과 이승만 소화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방공주는 당연히 이승만 기억하기 중요한 일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박정희 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박정희보다 훨씬 강력한 반공주의자는 분명하지만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이승만에 비해 체제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절대위한 상황을 역전시킨 박정희는 반공주의 적극적 핵심적으로 승리합니다. 경제성장의 인지도 이승만과는 결과입니다. 그의 집권기 내내 한국은 세계 최신국이었고 한국의 조약을 시행하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더더욱 그걸 이뤄냈습니다. 비록 그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일민주의를 주창하였지만 시민혁명에 의해 심각한 통치자 이미지를 전환시킬 어떤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민주의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불법을 선택적으로 자행했고 북한혁명 선상을 걸린 정부의 이념적 근거로 자행했다고 먼저 답답합니다. 그런데서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자 이미지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승만 후출하는 이들의 용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부정적 권위주의에 대한 갈망이 이승만을 주관한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는 원인의 붕괴가 본격화된 시기였습니다. 국문학 소설 아버지가 엄청난 신도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무능력한 아버지. 하지만 그의 운명이 따뜻했다고 평가했던 작가의 이거의 메시지는 권위의 상징의 아버지가 몰락한 시대에 아버지가 있을 자리가 어떤 옷인지 그 단면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권위 아버지를 추방함으로써 시작되는 제도적 상상력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위적 아버지의 국권을 꿈꾸는 이들의 갈망이 이승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처벌의 대상이 된 이승만에게 남겨진 요란된 하나가 북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도된 역사 남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종족적 민족주의에 대한 갈망이 그를 수호했을 것으로 봅니다. 1987년 지정 민주주의의 선거가 시작된 이후 그 제도적 발전은 벌룩거렸고 역진된 것이나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양상은 허용세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길에서 군대를 펴서 많이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 혼자적인 공적 활동으로도 충분히 사고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중국적 행동이 많아졌고 가국적 가정권 이용가족도 폭망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가장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성이나 이동주의 그리고 가족주의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제도는 일상보다 앞서서 형식적으로나 포용이라는 이름의 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한 삶의 경계들을 훨씬 융통성 있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맞춰서 민족주의도 단일족성을 포용하는 시민적 민족주의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포용은 문화적 시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동화의 냄새가 풀풀 나게 묻혔지만 대놓고 적다는 대파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민족주의가 흔들어 지는 것이었죠. 현재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 사이에서 신율주의적인 종교적 민족주의가 새롭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일반화시킨 것은 국물이지만 사회적으로 절망고치면서 그런 편견의 장벽 쌓기가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종교적 성적 신율주의를 부르짖고 그런 생각을 일상에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데 열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족주의적인 성적 신율주의를 행동하는 이런 종종, 법적 위반이라는 위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의권을 유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 국민의 이뤄있는 시민에게 대표적 행동을 하는 기본권을 침탈하는 범죄자가 되는 위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을 많지만은 성적, 종족적 신율주의를 고취시키는 민족주의 페스티벌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아랍 스포츠 내셔널즈는 성적이고 종족적인 민족주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꽤 유용한 대책이 됩니다. 즐기면서 공격적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적, 종족적 신혈주의적 민족주의를 갈망하는 이들이 이승만을 호출하는 것은 꽤 이승만에게 부합하는 의지이긴 하지만 대중적 호소력이 라는 관점에서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종족적 민족주의자들을 흡수하는 문화적 페스티벌이 그들의 꼴을 정치하는 행보에 해로움을 놓고 있고 성적 민족주의는 점점 분단되는 것처럼 강조해서 나눈다는 비방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격적 반공주의에 갈망은 이승만과 꽤 잘 부합합니다. 이승만 시대의 빨갱이 사냥꾼들은 빨갱이를 추천하는 자라기보다는 빨갱이를 발견하는 자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자 그들 내지를 알렸다고 꼬름하고 온갖 공부를 가면 싶어하는 그런 빨갱이 발명합니다. 마치 서양의 마녀 사냥처럼 빨갱이 사냥은 특출한 연구로 타자를 날려찍고 공격하는 데서 짧은 식단적 과학성에 쾌감의 중독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민족주의가 발전할수록 빨갱이 사냥의 권리는 공권력의 독점되게 나갑니다. 또 공권력은 매우 엉뚱한 감시하에서 사냥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빨갱이 사냥의 쾌감은 방당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스트로 처벌은 신중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불만을 갖는 이들에게 이승만처럼 저에 대한 거침없는 민족성을 표출했던 지도자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물론 말했던 것처럼 개개인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한데 개개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집단적이고 인륜적인 공격이 가능한 장소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표출하고 말을 찍고 테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주자들에게 온라인 공간은 꽤나 안정맞지는 장소입니다. 아직 국가기구가 영토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승만은 고립된 특정 지역의 계엄령 선포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공격성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전제적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고 공격적 행동 미사일은 생존의 기회와 복수의 만족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최근 의사에서 오늘 전과는 과거의 개혁연패의 근간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법의 효력이 정지원 강감량 공단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도의자들이 온라인에서 사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레거시 미디어나 비미디어의 많은 강의들이 극단적 과학성들의 큰 압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 점점 그런 상승의 방향을 약화되고 적개의 방향의 적폐발의 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포퓰리스트 정치가 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그런 포퓰리스트 정치가 되게 대단히 매력적인 표상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가 이 순간 추앙의 강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위에서 보듯이 극우주의적인 약세는 이런 이상한 추앙이 내일을 떨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신에 지식국가 행동하는 일을 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짚어드려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개신교회는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명을 보완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략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외란 이후 그때까지 한국적 중독성의 장치들이 후기부터 흔들던 격동의 시간, 그리고 그 자리에 신자유주의가 거시기에 침투하고 있었던 시간을 고려합니다. 한국의 성공과도 오는 교회는 교회를 저는 후발 대응교회라고 운영한다는데 그 교회들은 대부분 서울의 강남권과 우진지방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 시기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중상위계층의 집중 거리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거리는 최소로 상에서 높고 생존력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의 문화공간이 만들어져서 이 지역에서 문화를 대격하는 행위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주목하는 문제가 어렵고 배운입니다. 그런 계층의 사람들 수만 명이 최소한 주 1회 이상 수십 년 나가 배를 위해 삼다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이별 후발 대응들 중에는 그런 계층의 문화적 실천이 전부 제도 속에 들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후발 대응들을 웰빙 보수주의의 문화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논해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대국의 장소라는 관점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런 후발 대응들의 성공은 실패한 다른 교회들과 신자들의 절망과 연패감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실패의 장소들을 중심으로 수정법의 이동 현상, 신천지현상의 과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 같은 구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동파의 상이나 올드와 뉴라이트 현상이 개신교 비주의적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요건에 한 개신교에서 외경 구주의가 주류적 기술적 현상이라면 그들은 주전에 대한 신앙 현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 현상의 그들은 개신교의 약한 고리입니다. 즉 개신교에 대해 동기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개신교에서 그들에게 좋은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외경 보수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품격적인 문화 중심한 보강으로 공유됩니다. 그런데 중심부의 외경 보수주의는 수많은 개신교회와 성직자들로 신자들에게 보강 목표를 불러일으키고 수술을 귀하려는 시선의 권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경 보수주의와 불교주의가 서로 연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립적 연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개신교 불교주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생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나는 이런 관점에서 오래 있었던 총선을 상기해보면 개신교는 극우적 보수적 진보로 어느 쪽으로도 정치적 변화를 형성하는 시도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즉 대체로 개신교는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화된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외국 보수주의가 주도하고 또한 그런들이 주도하는 후발대응의 시선입니다. 외국 보수주의라는 시점에서 시사되던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 성향을 지배됩니다. 하지만 그 보수주의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보수주의보다는 생명의 문화를 승리하고 그것을 신화가 중요시키는 데서 작동하고 있는 보수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 정치로 반영되는 것은 현실주의적 보수주의 또는 실용적 보수주의라는 점에서 정착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의 정신 세력 중에는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 중에 파워 엘리트 40%가 넘습니다. 한국 신자가 20%가 안 됩니다. 그들은 신사회적 질서의 중심에 가까운 이들입니다. 그들은 세계와의 무한 공존 시스템에서 창조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자리적 세계의 성공적인 전사들인데 그들이 만들어낸 교회는 그들이 치열하게 정치를 보는 정력자가 아니라 성경 전쟁의 후광이며 풍요를 참여하고 막다는 하나님의 공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외전 보수주의가 주도하고 있는 시대에 보면 정치적으로는 훨씬 유연한 상태가 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권력을 독박하는 자들에게 정리되어 있고 그들의 권력 세습으로 그들과 작동하고 있는 신기적주의적 보수주의가 위반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신기적사에 가깝게 운영하는 교회는 앨런과 열대간의 사실상의 원인 지금이 에메랄드 코트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그룹의 현상의 대응을 비족적 박주의 현상을 지목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예술 보수주의를 생각하고 있다. 현재 진입장벽이 높은 10년만에 폐쇄 공간을 항의하고 있지만 그런 이들에게는 고난이 기도라도 서구의 신앙과 무관한 신앙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런 웰빙 보수주의 신자들은 교회에서 당신을 축복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참혹한 부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웰빙 보수주의인데 교회 밖에서 그들은 비족적 과학주의자고 교회는 그런 권력 세습의 장소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위협적인 행동에 따른 국가인들이 교회한테도 피격되고 그런 위협적 행동 때문에 쓰여서 지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설적 스피치가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세상의 기체를 구별하는 자리는 이런 보수적 시대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에 강력한 안주라고나 할까요? 10세기의 대통령의 시간을 나타내서 폭력과 절망의 시간을 태어나는 일이고 그 절망과 폭력으로 자아가 탄생되고 관계가 치명적으로 생산되어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말관으로 사과를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부분에 답하기 위해 더 깊게 공부하고 생각하며 실전 가능성을 참고하는 하는 길이가 바로 실제 공부였습니다.